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 중반이 되는 할머니예요. 저는 지방에 기반을 둔 음식점 사업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늦은 나이에 말이죠.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어요. 엄마가 혼자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저와 두 남동생을 키우셨죠. 항상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얼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어요. 첫 월급이 나오던 날 어찌나 기쁘던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가족 선물과 고기를 사면서 행복했어요. 열심히 일하며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고 저도 차츰 나이를 먹어 좀 더 큰 회사에 경력직으로 옮겨 돈도 더 벌게 되었어요. 그 무렵 엄마는 장사를 그만두시고 집에서 쉴 수 있게 되셨죠. 저는 엄마가 더 이상 힘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나이 먹도록 일만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선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2년은 더 있어야 하니 아직은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가족 걱정 그만하고 이제는 제 행복을 찾으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엄마한테 등 떠밀려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동생들 학비는 자신이 댈 테니 마음 놓고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솔직히 흔들렸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작은 부품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제 동생들도 대학을 졸업시켰고 예쁜 딸도 낳았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저는 아이가 크는 걸 보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딸에게 뭐든 좋은 걸 해주고 싶었던 저는 우리 형편이 닿는 한도에서 가장 좋은 걸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며 키웠어요. 비록 저는 돈을 버느라 대학에 못 갔지만 우리 딸만큼은 대학도 보내고 공부하고 싶은 만큼 다 시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남들처럼 과외도 시키고 피아노, 미술 등 예능 교육에도 힘썼고요. 제 딸도 마음을 알았는지 잘 따라와 줬어요. 제법 공부도 잘했던 딸은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얼마 뒤에는 7급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했어요. 전 온 동네에 떡을 돌리며 자랑을 했죠. 딸아이는 세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집에 올 테니 걱정 말라는데도 막상 딸아이를 서울로 보내려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한 번은 주말이라 딸이 올 시간이 됐는데 어째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 딸을 마중하러 대문을 나섰는데 저만치 골목 어귀에 딸이 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려는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딸 옆에 웬 훤칠한 남자가 함께 있었죠. 그런데 딸아이가 자꾸 그 남자를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가서 한마디 해야 하나 하던 차에 남자가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불렀어요. 집에 와 딸에게 물어보니 얼마 전부터 자신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내심 남자친구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한마디 할 걸 그랬다 싶었죠.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요상하더라고요. 딸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나 싶어서요. 그저 어린 아이로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커서 산에 눈에 들 나이가 됐구나 싶어 기특하기도 하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어요. 이런 게 자식 가진 부모 심정이겠죠. 제가 어떤 남자냐고 꼬치꼬치 캐묻자 딸아이는 친구들 모임에서 한번 봤는데 그때 이후로 자꾸 연락을 한다더라고요. 게다가 남자네 엄마가 부동산 큰손이라 집도 꽤 잘 산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우리 옆 동네에 큰 집을 지어서
내려와 살 거라고 했다더군요. 알고 보니 원래 이 지역 살던 사람인데 돈 벌어 금유한양하는 셈이었죠. 저는 잘 됐다고 잘해보라고 했어요. 이런 제가 너무 속물 같을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지 딸만큼은 무조건 잘 사는 집에 가서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기를 바랬거든요. 가난을 되물림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동안 귀하게 곱게 키운 딸인 만큼 어디서나 대접받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딸애는 남자 집이 너무 잘 살아서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또 찾아오면 한 번은 제대로 만나보라고 했어요. 사는 걸 떠나 사람만 괜찮으면 안 될 게 뭐 있냐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좋은 집의 딸아이를 이어주고 싶은 욕심이었죠. 딸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집에 내려온 딸애가 얼마 전부터 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뛸 듯이 기뻤어요. 결국 딸애는 제가 바라던 대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윗감이 집에 인사를 하러 오던 날 어찌나 눈물이 앞을 가리던지 말도 잇지 못했죠. 서글서글한 인상의 사위가 그러더군요. 장모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진영이 고생 안 시키고 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집이 돈 걱정시킬 정도의 형편은 아니거든요. 사위는 제가 원하던 걸 다 말해주더군요. 저는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딸이 먼저 좋아한 것도 아니고 제 딸을 좋다고 쫓아다닌 놈이니 어련히 잘해줄까 싶었죠. 집에 재산도 있는 데다 외동아들이니 앞으로 돈 걱정은 않고 살겠다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고요. 게다가 사위가 성격도 좋으니 뭘 더 바라겠어요. 평소 말이 없는 우리 집 양반도 사위만 오면 그렇게 말을 잘하더군요. 그 모습에 이런 게 인연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아주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형편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좀 알아보니 남자 집이 굉장히 잘 산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딸한테 들어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우리 살림이 빤한 집이니까요. 그쪽 수준에 맞게 혼수며 예단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 딸을 무시하지 않을지도 여러모로 걱정이 됐죠. 사위가 그런 걱정을 눈치챘는지 장모님, 혼수나 예단은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걱정 마시고 저희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만 잘 골라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아닐세, 우리가 혼수는 해줄 수 있어. 우리도 진영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걱정 말고 부모님께 예단 어떻게 할지 여쭤봐. 그러자 사위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시면 저 진영이한테 혼나요. 제가 진영이와 한 첫 약속인걸요. 이러시면 오히려 제가 불편합니다. 그러니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네 부모님이 서운하시지 않겠어? 자식도 하나뿐인데 남들처럼은 받고 싶으실 텐데.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이미 말씀드렸고 그러라고 하셨어요. 우리 사정을 헤아려주는 사위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우리 딸을 저리 생각해주니 결혼해서도 딸애를 힘들게 하지는 않겠다 싶었죠.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서울로 올라가 사돈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사돈이 참 우아하고 인상이 좋더군요. 감색 정장에 작은 백 하나만 들었는데도 참 고급스럽게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철이 좀 없지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딸을 보내시니 마음이 헛헛하시겠어요. 저희도 딸처럼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여러모로 부족하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어요. 사돈 내외는 교양 있고 넉넉해 보였어요. 잘 배우고 잘 자란 사람들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인사를 나눈 후 택시를 탔는데 딸이 담장만 쭉 보이는 집을 가리키면서
저게 사돈댁이라고 했어요. TV에서나 볼 법한 규모에 우리 내외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분명 대단할 것 같더군요. 저런 집에서는 누가 사나 했는데 제 딸이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다니 세상 참 모를 일이구나 하며 내심 박수를 쳤습니다. 별 탈 없이 순조롭게 결혼식도 끝났고 딸애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 고생도 끝났다 싶었던 그때 하필 남편이 다니던 공장이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당장 살 길이 막막해졌죠. 하루는 그 소식을 들은 지인이 찾아와서 저희에게 같이 중식당을 해보자더군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남편은 해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사실 남편이 중식,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인도 그 사실을 알고 찾아온 거였고요. 평소 집에서 남편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며 장난처럼 식당 하나 차려도 되겠다고 했던 저지만 그래도 막상 식당을 차리려니 걱정이 앞서더군요. 집에서 먹는 거랑 파는 거는 다르니까요. 걱정을 하는 제게 남편이 전혀 생뚱맞은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평소에 좋아하고 잘하던 요리로 사업을 하는 거니 걱정 말라더군요. 하긴 식당을 안 차리면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릴 판이었으니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기도 했어요. 걱정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저도 남편을 거들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은 처음 해보는 장사라서 서툰 점이 많았지만 남편 친구는 전에도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능숙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믿는 절친이었기 때문에 저도 믿고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래도 일은 쉽지 않고 처음이라 손님도 많지 않아서 고전하는 날들도 많았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배달원 월급이라도 아껴볼 요량으로 직접 배달통을 들고 나서야 했어요. 남편은 말렸지만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자기가 배달을 할 테니 저더러 카운터를 보라더군요. 경리 출신이니 자기보다 잘할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카운터를 보게 되었죠. 그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느라 점점 딸아이와 하던 통화도 뜸해졌고 딸도 바쁜지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 사이 나이든 중년 셋이 열심히 땀 흘린 보람이 있는지 배달 주문도 점점 늘어났고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아직 딸아이한테는 식당을 차린 얘기는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괜히 딸애가 부모 걱정을 할까 봐서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한참 행복한 시간을 보낼 텐데 부모로서 그걸 깰 수는 없죠. 게다가 괜히 사돈댁의 눈치라도 보이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안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혼사잖아요. 장사 얘기는 좀 더 안정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 딸애와 통화를 할 때도 가게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딸이 전보다 연락이 뜸해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물어보니 바빠서 연락하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었죠. 차라리 연락이 뜸한 게 저희 얘기를 안 해도 돼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영업이 끝났는데 방송국에서 촬영 좀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재료도 있겠다 그러마 했죠. 그런데 그 방송이 꽤 유명한 프로였던지 방송 뒤 손님이 엄청 늘은 거예요. 저희 식당은 어느새 짬뽕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죠. 다른 동네에서 일부러 짬뽕을 먹으러 오는 손님도 생겼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홀이 좁아서 대기 손님이 많이 생겨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옆 건물 1층도 임대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옆이니 따로 주방을 만들지 않아도 주문대로 음식을 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름의 확장을 하고서는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짬뽕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늘 문전성시였고 이런 상태라면 거짓말 조금 보태 건물도 올릴 판이었죠. 이제는 딸한테
말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즈음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 친구가 배달을 갔다 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배달 직원을 쓰고는 있지만 바쁠 때는 종종 직접 배달을 나가곤 하거든요. 저는 배달 갔다가 괜히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은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보리차를 한 컵 따라주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심각하게 그러더라고요. 재수씨, 요즘 진영이하고 연락해요? 전에처럼 자주는 못해도 어쩌다 가끔은 하는데요. 그건 왜요? 제가 오늘 배달을 간 집이 아무래도 재수씨 사돈댁 같은데 좀 이상해서요. 사돈댁은 얼마 전부터 옆 동네로 내려와 살고 있었어요. 딸애는 직장이 서울이라 아직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따로 인사를 가지는 않았었죠. 에이, 잘못 보셨을 거예요. 설마 그 동네에서 여기까지 배달을 시켰겠어요? 요새 그쪽에서도 주문 많이 들어와요. 한번 진영이한테 연락해봐요. 평소 같지 않은 남편의 친구의 표정에 괜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당장 딸한테 전화를 걸었죠. 딸, 요즘은 어떻게 지내? 별일 없고? 김서방은? 그냥 맨날 똑같지 뭐. 그 사람도 잘 지내고 있어. 김서방은 너한테 잘해주지. 그렇게 쫓아다녀서 한 결혼인데 못하기만 해봐라. 그 순간 딸이 잠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뒤늦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잘해주지 말이라고 해. 엄마, 나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딸은 명랑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전보다 더 밝게 전화를 받는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남편 친구의 말 때문에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도 전화를 해봤는데 사위는 바빠서 그런지 계속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남편 친구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지금 배달 들어온 주소가 사돈댁이네요. 그 집에서 여기 중국집 하는 건 모르죠? 네, 아직 말 안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제가 직접 배달을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 친구는 그래도 사돈댁인데 직접 배달을 가는 건 그렇지 않겠냐며 자기가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 집이 뭐요? 그 집이 왜요? 전에 뭘 보고 왔길래 저나 남편한테 꽁꽁 숨기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든가. 궁금해서 미치겠느니 제가 직접 갈래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아차하는 얼굴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창모자를 눌러쓰고 스카프로 가리고서 배달 직원을 따라 나섰어요. 손님을 치르는지 유린기에 팔보채, 해물 누룽지탕 같은 비싼 요리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안은 들여다 보이지도 않게 철통같이 높은 담을 세운 집의 배를 누르자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집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손님들이 북적거리더라고요. 배달한 음식을 내주며 안을 살피던 저는 그만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제 딸이 손님들은 거실에서 희희낙낙하는데 맨손으로 2층 계단에서 물걸레질을 하고 있지 뭐예요. 그것도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말이죠. 안싸도는 도우미를 시켜서 음식을 거실에 내놓고는 제 딸에게 소리를 쳤어요. 넌 눈치도 없니? 사람들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래? 후딱후딱 좀 움직여라.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제 딸이 힘없이 말하는 거였어요.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무슨 애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밥 오기 전에 후딱 끝냈어야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되니? 7급 공무원은 대체 어떻게 됐대? 대리 시험이라도 본 거 아니니? 아, 정말 내 새끼가 죽는다고 지랄만 안 했어도 저런 거 집에 안 들이는 건데. 죄송해요. 올라갔다가 나중에 할게요. 야, 됐어. 그냥 해. 하던 거 끝내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이래서 사람은 집안 보고 들여야 돼.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저 모양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랐으면 일머리는 있어야 할 거 아냐. 이건 뭐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원. 네가 그 모양이니까 네 서방도 바람난 거 아니니? 맨날 뚱해서는 네 얼굴 보면 집에 들어올 맛이 나겠냐? 니네 부모는 염치도 좋다. 딸년을 맨몸으로 시집 보내놓고 한 번을 안 찾아오니? 우리 내려온 거 알았으면 알아서 진작 기어와서 인사라도 했어야지. 하여간 없는 것들이 예의도 없어. 하긴 네가 누굴 보고 배웠겠니? 그 부모의 그 딸이지. 안사돈의 막말에 기가 딱 막혀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양장피 접시를 든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남편 친구도 저런 모습을 봤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 딸의 안부를 물었을 테고요. 나는 왜 이렇게 둔에 빠졌을까? 왜 애미가 돼서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내 딸을 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일단 손에 들고 있는 양장피부터 해결해야겠더라고요. 저는 안사돈한테 걸어가 양장피를 뜯어서 그 머리에 확 부어버렸어요. 야, 너 미쳤어? 안사돈은 팔딱팔딱 뛰며 눈이 따갑다며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딸애가 걸레를 빨던 물통을 가져다 얼굴에 확 뿌려줬죠. 사돈, 이제 괜찮으세요? 물 한 바가지 더 뿌려드려요? 그 두꺼운 낯짝 상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그제야 절 알아본 사돈이 소리쳤어요. 당신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난 미쳤다. 니년이 내 귀한 딸한테 미친 짓 하는데 안 미칠 애미가 어디냐? 똥만 찬 주둥이로 뭐가 어쩌고 어째? 내 딸이 왜 배운 게 없냐? 네 아들놈에 비하면 차고도 넘치는데 그 나이 처먹도록 변변한 직업도 없니? 지 부모 밑에서 집장사나 해먹고 그렇게 사는 놈하고 7급 국가공무원하고 누가 더 잘났는지 길거리에 나가 물어볼까? 꼴랑 돈 좀 있다고 교양 떨며 살고 싶은 모양인데 천성이 후진 걸 돈으로 가릴 수 있겠냐? 이 똥통에서 굴러먹다 뒤질인가나? 그러자 안사돈은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이년이? 아줌마, 저 미친년이랑 그 딸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가지 말래도 간다 이년아. 이놈의 집구석 더 있으래도 싫다. 저는 그대로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딸애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까지 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내 딸을 사지로 몬 것 같았거든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딸애를 등 떠밀어 그런 집구석에 보냈던 건지 정말 제 뺨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런 몹쓸 인간들하고 제 딸이 있었다고 생각만 해도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저 돈 많은 집에 가서 평생 편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돈이 많다고 인격도 높은 게 아닌데 왜 그랬는지 후회 막심이었어요. 저는 집에 와서 딸애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딸아이는 자기 때문에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등 떠밀어 보낸 시집이니 수습도 엄마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말하라고요. 사위는 결혼하자마자 밖으로만 돌고 매일 다른 여자들하고 지냈다더군요. 그런 개망나니 짓은 이미 결혼 전부터 유명해서 있는 집 사이에서는 혼처를 구할 수 없었다고요. 형편이 차해지는데도 시부모가 결혼을 시켰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죠. 게다가 제 딸이 공무원이니 돈밖에 없는 지들한테는 꽤 괜찮은 혼처였고요. 사람만 보고 들였다 소문낼 수 있으니까요. 시모는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딸애한테 직장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더군요. 그 무렵 이미 사위놈은 바람이 나서 딴집 살림을 하고 있던 차였기에 혹여 제 딸이 이혼한다고 할까봐 볼모로 잡아서 집에 감금하다시피 숨기고 있었던 거죠. 집에서 부리는 사람도 다 내보내고 오래 일한 입주 도우미 하나만 남겨둔 채 제 딸을 식모 부리듯 하면서요. 그 말을 듣다 보니 치가 떨렸어요. 도저히 이 집구석 연놈들을 가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애를 구슬려 반격을 준비했어요. 먼저
제일 비싸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업체에 의뢰해 사위놈이 바람을 피는 현장도 잡고 제 딸을 감금한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도 찾아냈죠. 다행히 가게 장사를 하며 번 돈이 이럴 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 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무과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점을 발휘해 땅 장사, 집 장사하는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금 폭탄을 먹이기로 했어요. 딸애가 집에 갇혀 집안 곳곳을 청소하며 알게 된 비리 사실과 세금 포탈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세청이며 국토부까지 알릴 수 있는 곳에는 다 알렸어요. 다행히 딸의 직장 동료들이 도와줘서 일은 생각보다 쉽게 처리됐죠. 경리 출신 엄마와 세무직 딸이 머리를 맞대고 필사적으로 싸운 결과 그 집구석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동안 밀린 세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38 기동대에 직접 제보를 해서 그 집에 숨겨진 현금과 현물의 위치까지 모조리 알려주었어요. 그 덕에 사돈 집은 탈탈 털렸고요. 그리고 얼마 뒤 딸아이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이혼 판결을 받았어요. 물론 위자료도 받아냈고요. 상간녀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지만 상간녀가 제 딸의 감금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해주는 조건으로 그 건은 포기했죠. 받은 만큼 갑절로 돌려주리라 마음먹고 달려든지 1년 반 만에 그 집구석은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딸을 감금하고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하며 인권 유리를 한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이건 다른 건과 달리 돈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실형이 달린 거라서 그쪽에서도 꽤 이름 있는 로펌을 찾아가 의뢰를 했더라고요. 감옥에 안 가려고 필사적인 거죠. 하지만 걱정은 없답니다. 이제는 제 딸을 지킬 자신도 있고 무엇보다 돈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가게로 안 써돈이 찾아왔더군요. 당당하고 고상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다 늙어빠진 할머니가 돼서 왔더군요. 사돈,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집도 뺏고 돈도 뺏고 다 뺏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굳이 저랑 제 아들까지 감옥살이를 시켜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제가 죽일 년입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하시고 고소 취하해 주세요. 네? 그동안 낯짝 한번 안 내밀더니 교도소에 들어갈 판이 되니 사과를 하더군요. 그 더러운 낯짝을 어디에 디밀어? 돈 가지고 사람 망가뜨릴 때는 좋았지? 고소 취하?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러게 네 새끼 간수나 잘할 것이지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을 그 지경을 만들어 놓고 용서? 난 죽어도 고소 취하 못하니까 네가 지은 죄 달게 받아. 저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한 물을 가져다가 한 바가지를 퍼부었어요. 안사돈은 비명을 지르며 그제야 도망치듯 저희 가게를 빠져나갔죠.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세상사 돈이 다가 아니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하죠. 저 또 그때 일을 교훈 삼아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기꺼이 잘 대접하며 살고 있답니다. 딸아이는 그간의 일을 털고 다시 취직을 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면서도 얼굴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저는 제 딸이 결혼하지 않아도 좋아요. 혼자 살면 어때요? 지가 좋아하는 일 하며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그게 행복이죠. 그저 제 딸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에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